네, 정치는 팀캠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김진표 의장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잠깐 나왔는데 헌재에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절차상 약간의 하자는 있었지만 효력은 유효하다. 이런 이제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검수완박 다음에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서 논란이 아주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수원복 시행령 만드는 걸 주도했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 아주 각을 확실하게 세우고 있던데 이 이야기를 좀 오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일단 좀 우리 정치 철학자께서 시행령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행정부에 발동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법률 체계를 보면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이 정해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헌법과 법률들이 아주 구체하고 상세적이지 못하죠. 어떤 그 실천에 옮길 때. 그러면 그런 실천에 옮길 때 그것들을 상세하게 어떤 정하는 권리들을 주로 이제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부령이나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그러고요. 국무총리와 그리고 각 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정해서 하는 것들을 시행 규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이라는 건 국회가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국회 입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대통령령과 그다음에 국무총리령 그리고 부령 이런 것들 합쳐서 우리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행정 입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국회가 입법을 해놓은 법률을 벗어나서 시행령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입법해 놓은 것들을 행정입법을 통해서 또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런 시행령을 활용해서 국회가 세워놓은 입법의 취지를 위반하거나 우회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표적으로 이제 검수완박법에 대한 어떤 헌재 판단 자체가 이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수완박법이 목적으로 하는 게 검찰의 검사권 축소였고 그리고 그것들은 취지는 옳았고 취지가 잘못된 것이 없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절차상에서 어떤 법사위에서의 조금의 문제는 있었지만 정말 법안이 법으로 성립이 되는 본회의 절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유효하다라고 판단했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이 대목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시행령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모법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난 사실상 뭐냐면 월권적 성격의 시행령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가 이제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 수정 요구권은 없어요, 국회에.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있지만 수정을 강제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단 말이거든요. 저는 일단 제일 의아한 게 바로 그 부분인데 모법의 어떤 취지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어떤 판단 주체는 법을 만든 입법부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법부가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고 강제할 수 없다? 이게 납득이 되세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만권 박사님?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국회에서도 사실 이게 국회 패싱이라 그래서 이게 국회가 입법을 해놓은 것들을 갖다가 행정이 자신들의 입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회하고 피하고 그리고 국회가 만들어놓은 법을 무력화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회법을 들여다보면 98조 2의 3항에 실제로 상임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가 이제 어떤 정기적으로 개회를 해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것들이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 경우에는 이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서요. 그리고 어떻게 이 통보받은 내용을 처리하고 결과를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내고 그리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수정 요구권은 아니죠.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수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 규정이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 이 법안이 계류되어 있긴 한데요. 그걸 요구하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이게 통과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어떤 모법의 취지를 위반한 시행령이라고 그러면 그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국회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그것들은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것들이 한편 또 너무 심하게 작동하면 이제 행정의 어떤 자율성을 해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법률 체계가 어떤 국회가 정해놓은 법을 행정부가 어기거나 그것들을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수정 요구권은 저는 정당한 권리의 일부가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이번에 이제 헌재 권한 이제 쟁의 심판 요구를 한 주체가 두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 국민의힘이 있고요. 다른 한쪽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눠져 가지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걸 뒤섞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청구인 자격 자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소송의 각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아예 그냥 여기서는 논외로 해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껴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지적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행령의 수정의 권한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청구를 했던 청구인들 특히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의 생각의 핵심이 뭐냐면 검사는 헌법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맞서가지고 국회가 내세웠던 논리가 그게 아니라 검사는 입법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 헌재 논리의 핵심이 뭐냐면 검사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입법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굉장히 검사가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짚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적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그 로직 그리고 세계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요 얘기 좀 더 이어가면 조금 전에 김만곤 박사의 행정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쓰셨잖아요. 근데 행정의 자율성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확장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른바 이중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로 선출된 국회라고 하는 어떤 의회 권력이 있고 또 국민들에서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행정 권력이 있고 여기서 발생되는 어떤 충돌 양상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실제 우리가 여기서 발생되는 충돌 양상이 있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제가 있는 국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수적인 기구고요. 그리고 그 양자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조정해 주는 기구로서 헌법재판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집니다. 그리고 실제 헌법재판소를 많은 분들이 이게 사법기구라고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이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던 이제 제안했던 한스켈젠 같은 사람들은 입법의 취지가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입법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으로서 소위 말해 그 어떻게 보면 각 부의 그것들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판단을 내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판단에 대해서 이제 또 이게 정치 뭐 판단이다라는 식의 어떤 공략 그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하나의 어떤 각 부가 그러니까 헌법기관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에 대해서 어떤 그것들의 불리한 어떤 판결을 받은 쪽이 그 헌법기구의 위상 자체를 갖다가 공격하거나 그 판결 자체의 어떤 뭐라고 할까 로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비판하게 되면 그 기관의 위상이 어떻게 보면 떨어뜨리고 그 기관의 어떤 역할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나쁜 케이스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들어가서 국힘이랑 법무부 검찰에서 그때 보도가 어떻게 나왔고 했냐면 그래서 민주당은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검토는 했지만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안 낸 걸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헌재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검수완박법안의 정당성이 일단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정당성이 확인이 됐으면 그 정당성의 기초에 따라서 그 취지에서 벗어난 검수원복 시행령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럼 당연히 2차 과제가 되는데 현행 지금 체계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국회가 어떤 수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법무부는 버티면 그만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어떤 그 김만곤 박사의 말씀대로라면 지금이라도 검수원복 시행령을 가지고 헌재로 달려가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헌법은 그 헌재 자체는 또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힘 자체는 없고요. 입법의 취지를 판단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사법부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정부가 그것들을 받아들여야지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요. 아니 그럼 예. 강제성 있죠. 예. 헌재 결정이 왜 강제성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법적으로 강제할 힘 자체를 그러니까 헌재 자체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위반이 됐을 때는 이것들이 입법의 취지 위반이 됐다 그러면 국회가 그걸 받아서 법을 고치거나 개정을 하거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수정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드리는 질문은 검수 원복 시행령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예. 것에 해당이 된다라는 결정을 내리면 예. 검수원복 시행령을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힘이 발생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당연히 국회는 이제 법률적 근거의 판단의 그 정당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그 국회가 움직여서 이것들을 바꿔서 이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법률을 개정할 수 그런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죠,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해라고 사실 그렇게 판단을 해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행정의 자율성이라는 게 로크식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행정부는 말 그대로 어떤 그 국회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리 집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이 권력 구조를 이야기했던 게 대통령이 통솔화해 있는 지금 행정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 또한 국회와 마찬가지로 선출된 권력이다 보니까 거기서 국회로부터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뭐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요, 대통령 제도가 있는 국가와 이제 어떻게 보면 의원 내각제인 국가가 되게 다른 거죠. 대통령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일원화되어 있는 구조라, 그걸 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 충돌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원 내각제가 이제 움직이는 국가고, 그래서 실제 로크식 개정으로 봐서도 그것이 어긋날 것 없고, 그리고 행정부 수반이 되었을 때는 행정상의 입법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대권이라는 개념을 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미국에서 대통령제가 생겨났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뽑는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하는 대표들이 이제 약간 두 곳에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두 곳의 대표들이 충돌할 경우에 권한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란을 빚었고 그게 그리고 핵심 문제죠. 그게 핵심 문제.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정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소위 헌법재판소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연방대법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많은 대통령제를 두었던 국가들이 헌법재판소라는 걸 따로 설치해서 이 문제를 이제 권한쟁의를 조정해주게 만들었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역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떤 시스템상으로 놓고 본다면 헌재에서 이거를 조정 결정해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 조정 결정을 해주면 국회는 거기에 맞춰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우리가 뭐 헌재가 그런 선거구, 뭐 선거 인원 문제를 갖다가 조정해라라고 이걸 조정해서 해라라고 하면 국회는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를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거기까지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첫째, 헌재가 알아서 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청구를 해야만 조정을 해 주는데 그렇죠. 이 건 같은 경우는 청구가 안 들어가 있다라는 그렇죠. 이게 이제 현실적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국회를 통해서 시행령을 바꿀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다라는 거잖아요. 현행 국회법 체계에 따르면 강제를 못 하게 되니까 수정을. 그러니까 결국은 헌재가 그러면 법무부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느냐. 여기서 막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현실을 진단을 한다면. 뭐 저는 사실은 이거는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들을 뭐 근본적으로 이 법안을 만들었던 어떤 주도했던 정당 자체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현재 다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헌재가 어떤 법률 개정에 정당성을 줬을 때 어떤 그것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잘못된 시행령 정치를 수정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민주당도 시행령 정치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은 법률이 제약을 했을 때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가졌을 때 시행령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봉착하게 되면 그것들의 유불리를 따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그것들이 느리게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이 충돌하는 지점으로서의 시행령 정치, 그것에 어떤 제도적 대안이 있는가를 좀 짚어봤던 부분이고,
두 번째 이제 카테고리 조금 전에 김은지 기자가 어떤 집중 재개하고자 했던 문제가 바로 여기인데 여기에 최전선에 지금 누가 있느냐? 한동훈 장관이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 문제를 좀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은지 기자의 어떤 그 평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지금 뭔가 태도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 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제 입법기관이라는 말을 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률기관입니다. 예, 제가 그렇죠. 말을 입법기관은 잘못했고요. 국회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쟁점 헌법기관이 아니라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다. 법률기관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의 이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으로서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이 들어갔던 태도들을 보면 이제 본인들이 실제로 국회와 대등한 기관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헌법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을 좀 지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김만권 박사님께서 이제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좀 더해서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드리면 실제로 이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국회법 개정안을 낸 바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좀 강화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이게 이제 지난해 6월 달에 발의가 됐었는데 아직 이제 심의가 진행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국회가 더 신경 써서 이러한 시행령 정치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근데 이게 같이 간단한 얘기하고 문제가 아니라 싶습니다. 이때 이게 상당히 논란이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한마디 했었어요. 그렇죠. 도어 스태핑 때 이제 뭐 출근길 하려면 헌법을 뭐 하든지 헌법을 거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헌법상인지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도적 보완 시도는 있었는데 지금 막혀 있다. 네. 그죠? 지금 김은지 기자가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신 거고.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지금 우리가 굉장히 정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일개 그 내각의 일원으로서 장관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이런 식의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좀 그 이상의 문제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헌법적인 어떤 언행들과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반헌법적이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각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각과 각하는 굉장히 다른 다르죠. 완전 것이거든요. 다르죠. 그러니까 각하는 아예 자격조차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고요. 청구 자격이 없다는 거죠. 예, 기각 같은 경우에는 다뤄봤더니 이제 이게 내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아, 한동훈 장관이 아마 본인이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진짜 몰랐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헌재가 검찰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러한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라고 하는 판단을 4차례나 한 바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사실 한 장관이 충분히 이런 것들을 검토해봤고 본인이 실제로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검찰이 헌법기관이라고 믿고 있거나 아니면 그래서 어떤 이 법률 체계를 존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를 존중하지 않은 태도이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장관의 그 움직임이 법률적 대응이냐 정치적 대응이냐 바로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법률적 차원에서 보면 지금 한동훈 장관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 장관은 그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하는 것,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그 자격조차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정말 더 이상한 그 논리들은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검찰들에 대한 수사권의 문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김은지 기자님이 뭐 그 문제를 너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뭐 같이 언급을 한다면, 내 국민이 기본권을 박탈했을 때 그것을 호소할 수 있는 주체는 국민입니다. 그 왜냐하면 기본권 자체는 공권력에 맞서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권력이 나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뭐 논리를 펼치면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은 뭐 그걸 대리해서 호소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뭐 바깥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런데 그런 발언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적합한 발언이었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도 역시나 말하고 있는 그 정치에서 전형적으로서는 뭐 국민을 위해라는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쓴 발언에 되게 가까웠다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저는 또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생각해 보면 한동훈 장관이 뭐 계속 이 문제를 들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또 그 문제를 제기할 때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법사위에서의 어떤 절차에서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강조하고 지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선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선택적으로 움직이면서 어떻게 보면 그 국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리고 자기 전체적으로 자기가 자격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실 헌재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 검찰이라는 건
정부나 입법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그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입법 권한에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준 건데 야 그런 것들이 없어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헌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거야 우리 고유의 권한이라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이게 되게 웃긴 건 뭐냐면 기소를 오로지 검사만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우기는 거잖아요. 헌법상에서 기소를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이 완전히 자기들의 권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기구를 세워서 사실은 기소할 수 있는 기구를 세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기소권을 분산시킬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논리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논리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검찰이 자신의 지위를 국회와 동등한 입장이거나 아니면 위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 법률 위에 지점입니다. 있다라는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지적인 것이죠. 일단 근데 현행 법률 쪽에서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소 독점이 기소 독점주의. 그러니까 근데 공수처가 생겼기 때문에 예. 지금 기소 독점이 깨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헌재 결정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이거죠. 그러니까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검찰만의 고유한 권한이 아니다라는 판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수사권은 여러 군데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그것을 나눠주는 것 자체는 위헌이 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인 것이고 따라서 그거를 그러니까 다시 조정해서 분산한 검수완박법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무부나 검찰은 이걸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낼 때 수사권은 사실상 검찰이 독점하는 것처럼 전제해놓고 지금 이제 접근했던 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던 거고 결국은.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별로 그러니까 그 뒤에 언론에서 부각은 안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는 좀 여기에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번 헌재 결정에서 짚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몇 년을 끌어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어떤 그 숱한 논란들을 정리해 주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리가 외면되고 있는 거죠. 한 큐에 정리될 수 있는 게 외면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도 뭐예요? 검찰이 수사를 잘해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 건데 그럼 경찰이 수사하면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냐? 요 얘기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근데 아무튼 그런 점에서 짚어야 될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5대4 논리를 끌어와서 헌재 결정의 뭔가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는 어떤 이런 시각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이런 접근법은 어떻게 평가해요? 한동훈 장관도 비스무리한 이야기는 했던데. 뭐 전형적인 체리피킹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근데 이 지점은 여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둘 다 지적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5대4이면서 이 사회 재판관들을 굉장히 정치적이다라는 식의 공격을 하면서 굉장히 뭐 민우국이란 단어까지 어제 김기현 대표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전형적으로 헌재에 대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인데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를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결정이라고 하는 게 뭐 절대 움직이지 않는 논리도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논리를 공격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유치하다라는 것에 더해서 하면 안 되는 방식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들한테도 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헌재 재판관이 다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14명 중에서 13명이 바뀝니다. 그럼 나중에 민주당이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어떤 결정이 나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혹은 윤석열 정부의 뭐뭐뭐다라고 공격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 가지고 싸우는 게 고차원적이고 우리 사회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하나의 논쟁 지점이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좀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검수완박에서 검수원복 시행령까지 쭉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뭐 두 분의 이야기를 또 이제 다 정리하고 하더라도 검수원복 시행령을 바로잡을 여지는 별로 없다. 물론 3차 입법이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뭐 저는 이게 그 여지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뭐 지금 현재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움직이면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3차 들고요. 입법을 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가 이것들을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 이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바꾸는 과정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행령 문화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문화를 이렇게 시행령을 통한 정치, 통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한국 정당학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 통제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이게 여야가 협력하고 협치하는 문화가 없어서 그렇다. 예를 들어서 계속 이게 어떤 그 시행령을 통한 정치가 생겨나니까 기본적으로 시행령 정치를 해결하는 길은 여야가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을 들여다보면 가장 거기에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은 야당과 협력할 의사가 없고 여당이 없고 대통령도 야당에게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적 자체가 사실은 없고 그리고 실질적인 메시지를 보낸 자체가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와 야가 같이 움직여서 뭔가 협력을 해야 국회에서 문제가 풀리고 그렇게 국회가 문제가 풀리면 이게 굳이 행정입법을 통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문제를 또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 자체가 없고 이 문화 자체가 결여된 상태에서 더더욱 정치는 적대적으로 가고 있고 야당과의 협치 자체를 거부하는 여당과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령 정치는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결국 그러면 이런 구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바로 법률을 소위 위반하고 우회하고 그래서 국회가 세워놓은 입법을 무력화하고 그리고 심지어 헌재가 헌재가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옳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는 판단조차도 거꾸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국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 될 시점이지 이걸 정쟁을 해야 될 시점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생각. 시행령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회의원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문제이거든요. 본인들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행정부가 꼼수적으로 이것들을 다 막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이번에 이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 그리고 검수원복 뭐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요.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 집시법 관련해서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하는 부분들은 이제 경찰에서 다 이렇게 시행령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반헌법적인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행령 정치를 막는 법안들은 국회가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왜 안 했냐라는 지점에 있어서도 좀 스스로 성찰하면서 시행령 정치를 막는 좀 자존심 세우는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국회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정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민주당 일각에서 이제 한동안 탄핵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근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정무적으로 지금 탄핵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기본적인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얼씨구 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지금. 예, 그러니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하게 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이제 입버릇처럼 탄핵에 대해서 말해왔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정당한 그 장관의 태도인가라는 아주 큰 의문이 드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이 모드에서 탄핵 모드로 달려가게 된다면 오히려 한 장관의 어떤 바람에 응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아주 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정무적으로 이제 충분히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이제 그 탄핵의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점으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들이 있느냐라고 이제 본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될 만한 여지들은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법무부 장관의 영역이 아닌 일을 하고 있는 건 맞다. 특히 인사관리정보당,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 법무부 장관의 어떤 법률이 정해준 권한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명백하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오늘 또 방송하는 내내 이제 좀 반드시 짚고 싶었는데 검수완박 아닙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된 적 없습니다. 검찰 수사권은 현재 2개, 소위 말해서 경제사범들과 부패에 대해서 스스로 수사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요. 사실 우리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는 검수완박 이거 표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오해의 여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자. 법무부가 주도해서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걸 법률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는 거잖아요. 논점상. 그걸 질문드린 거거든요.
네, 법률 위반 행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거기에 관련된 법이 있느냐라는 문제일 수는 있을 텐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행태들이 반헌법적이다라는 지적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반헌법적. 예, 그러면 이제 헌법에 위배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예, 그렇죠. 그런 지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이제 다만 물론 이건 어떤 이제 그 원론적인 이야기고 조금 전에 김은지 기자에도 정무적인 부분 또 다른 그러니까 네, 별로 네. 어떤 이야기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좀 궁금해서 좀 질문 드렸던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헌재 결정 이후에 여러 갈래로서 그러니까 그 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또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게 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이 또 안 나와가지고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약간 좀 답답한 게 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오늘 정치는 팀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